여기 접근 제어 쪽에는 이제 보안 솔루션이 나오는데, 보안 솔루션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다음번 이제 보안 응용 때 설명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수업 보안 솔루션에 대한 것들은 그냥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일단, 네. 자, 기술적 보안의 마지막 이제 우리가 아까 암호화 인증까지 끝났어요. 접근 제어는 접근 제어를 1시간 동안 끝내겠습니다. 접근 제어랑 자, 인증을 하고 나서 권한이 있는 계정한테만 특정 데이터 또는 자원에 접근을 하게끔 허용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권한 관리 개념이죠.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가 대표적인 일이죠. 근데 접근 제어를 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접근 제어 유형, 모델, 이 세 가지의 접근 제어 모델을 가지고서 접근 제어를 구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접근 제어 모델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DAC예요. 임의적 접근 제어. 네. D가 뭔지는 찾아보십시오. 네. Discretionary Access Control인데 이게 Discretionary가 임의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그룹에 근거한 접근 제어라고 되어 있죠. 얘는 관리자가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권한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자, 어떤 관리자가 사용자한테 권한을 줬어요. 그럼 사용자는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자기가 임의적으로 권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내가 나랑 같은 권한을 갖는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줬어요. 이게 임의적 접근 제어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아이디 도용으로 인한 보안 취약점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왜냐면 관리자가 완전히 그냥 그 강제적으로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한테 일정 재량권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용자가 틀렸어. 그럼 이게 이 틀린 걸 가지고 해커가 임의로 똑같은 기술을 만드는 수 있잖아요. 보스가 되는. 이걸로 도용하는 거예요.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것이죠. 이제 그걸 할 때 사용하는 방법들이 이제 Capability List나 Access Control List, CL과 ACL 기반으로 이제 보통 DAC를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CL은 뭐냐면 사용자를 딱 주고 사용자가 어디 갈 수 있다를 매핑시키는 거고, 그렇죠? ACL은 객체를 주고 여기에 누구 들어갈 수 있다 매핑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대개에서 이런 고용으로 인한 취약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강제하기 위해서 MAC, 강제적 접근 제어, Mandatory Access Control, 그렇죠? 강제적.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방식이 객체와 주체가가 각각 비밀 수준과 보안 레벨을 줘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 비밀 등급이 있어. 그래서 사용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용자 1은 비밀 등급 1 이상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와 주체와 객체의 비밀 수준에 근거해서 허용하는 거죠. 접근을 허용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컨트롤하기 쉽지 않겠죠. 근데 도연 씨의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게 RBAC, 롤 베이스 어세스 컨트롤. 롤 베이스 어세스 컨트롤. 얘랑 거의 유사한데 얘는 사용자한테 인위적으로 권한을 들어가지 않고 중앙에서 일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할 때는 역할을 만들어가지고 사용자한테 역할을 할당하고 역할을 주셨는데 역할을 다 적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한테는 이런 인위적으로 권한적인 것을 다 넣는 거죠. 그래서 최소 권한 정책, 직무 분리, 계층적 역할 분리, 여기 이제 알렉에서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롤 베이스 억셋 컨트롤을 하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용자한테는 역할만 부여하는 거죠. 역할만 당하는 거죠. 역할은 이미 다 백단으로 다 권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제 바뀌었어. 역할만 바꾸면 되겠죠. 뒷단에 사는 게 없죠. 그러니까 사실 IA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런 걸 지향하고 있는 거죠. 자동화된 계정 관리를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AM에서 적합한 게 바로 RBAC 방식이죠. RBAC 방식. 예를 들어서
인사가 셀프에서 직무가 바뀌었어. 직무 바뀐 게 그대로 이제 IAM을 넘어오게 되고, 그럼 IAM은 그 직무를 기반으로 이미 다 매핑돼 있잖아. 그러니까 권한 관리가 쉬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세 가지는 아까 말한 두 번째 거 있죠. 강제적 접근제어 방식. 맥의 실제 세부 이론이죠. 맥 방식의 접근 통제를 하는 세부적인 모델 유형들을 또 정리한 거예요. 세부 기법들. 네. 벨 라파둘라. 이거 들어봤어요? 벨 라파둘라? 언제 들었지? 우리 토픽에 나오는 거예요? 네, 나오죠? 네. 네, 벨과 라파둘라가 만들었어요. 1973년도에. 그래서 얘는 약간 무결성 모델은 기일성에 초점을 둔 그 MSG 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뭐 극비, 비밀, 무율로 분리해놓고 이게 높은 거죠. 이게 낮은 거죠. 그렇죠? No read of policy. 낮은 놈은 위에 거 못 봐. 기밀성. 그렇죠? 네.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no write down policy. 너 위에 있는 놈은 아래한테 알려주려고 하지 마. 왜냐하면 높은 데 있는 애가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로 밑에 있는 어떤 백시에다가 라이팅을 해주게 되면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폴리시를 운영하는 거죠. 그걸 라파둘라는. 초점은 기밀성. 그렇죠? 알려고도 하지 말고 알려주려고 하지 마. 이게 이걸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라파둘라. 기밀성. 근데 여기서 이제 무결성을 이제 추가 정의한 모델하고 비바 인티그레이트 모델, 비바 무결성 모델, 불법 수정 방지 내용을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낮은 등급에서 높은 비밀 등급으로 라이트를 도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는 벨 라파둘라에서는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라이트 할 수 있게 됐던 뜻이죠. 네. 그렇죠. 네. 그거를 막은 거예요. 네. 그래서 no write up policy, no read down policy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간은 무결성이다. 마지막 클럽 윌슨. 클럽 윌슨도 무결성인데 얘는 특징이 상업판교. 상업 현황에 적합하게 개발된 불법 수정 방지를 위한 접근 통제 모델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읽기, 쓰기, 수정, 달리, 수정하는 내역들이 다 트래킹되는 게 핵심입니다. Where from the transaction. 모든 거래 사실을 기록합니다. 로고를 남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운영 과정에서 임무를 나눠가지고 한 사람이 다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가 쓰이는 이유는 우리 회계 부정 같은 거죠. 회계 부정.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해서는 이 클럽 일세기가 무결성 모델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 회계 부정 방지를 위해서 ERP 구축 사용되는 접근성 모델은 클럽 일세기죠. 클럽 일세기. 자, 접근지어 모델, 벨 라파둘라, 비바, 클럽 일세기.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것 같다, 그렇죠? 네, 나왔습니다. 서술형으로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접근지어 모델을 이제 구축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실제는 이제 아키텍처상으로 어떻게 그런 모델을 가지고서 실제 우리 실무에서 그렇죠?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거를 제어하는 어떻게 제어할 건지 어떤 방식을 할 건지를 내가 다음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를 깔 수 있겠죠. 그래서 에이전트를 까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게이트웨이에서 통제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이제 패킷 스리핑을 해가지고 보는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패킷 스리핑을 하게 되면 뭔가 실시간 차단이 안 되겠죠. 얘는 주로 이제 모니터링 측면에서 게이트웨이 방식은 이제 지나가는 패킷을 내가 딱 가로치에서 보는 거죠. 너 갈 수 있어? 오케이. 너 못 가. 에이전트는 이제 이런 게이트웨이가 아니라 별도 에이전트를 깔아가지고 에이전트가 이제 차단시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DB 보안 접근 제어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정도. 그래서 보통은 에이전트 방식과 게이트웨이 방식을 같이 써요. 같이 혼용해서.
그다음에 파이어월. 자, 파이어월은 보통 우리가 파이어월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파이어월은 패킷 필터링을 하는 보안 장비이다. 이렇게. 패킷 필터링. 그렇죠? 네, 패킷 필터링. 파일을 지나가는 모든 패킷을 가로채서 거기에 있는 패킷 내의 헤드 정보를 보고 통과시킬지 아니면 막을지를 판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접점에 있죠. 접점에 파이어월이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파이어월이 보는 패킷의 그 네트워크 OS 7 레이어는 주로 3계층과 4계층을 봐요. 보통 일반 파이어월은 3계층이 뭐죠? 네트워크 계층이죠. 거기서 쓰는 프로토콜은 IP. 4계층은 뭐죠? 네, 4계층 전송 계층이고, 그냥 포트. 그러니까 IP와 포트 기반으로 이제 접근합니다. IP와 포트 기반으로. 일반 파이어월은. 물론 웹방화랑은 좀 다르겠죠. 일반 파이어월은 IP와 포트 레벨로 접근 통제한다. 그래서 특정 사용자의 IP는 특정 서버 IP에 특정 포트로만 접근이 가능해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기타 이제 여기서 또 방어적인 부가 기능으로 나트 기능을 내가 또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설 주소와 공인주소의 매핑 탭을 갖고 있어서 네트워크 주소를 변환시켜주는 역할도 부가로 갖고 있다. 자, 이제 프락시, 로깅 이런 기능도 같이 갖고 있을 수 있다. 로깅은 무조건 갖고 있어요. 로깅은. 방어로 로그는 무조건 남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파이어월을 지나가는 로그, 드랍되는 로그는 다 남겨지고 걔가 어디로 가죠? 아까 심으로, ESM 심으로 가요. 그러면 심에서는 이런 IP에서 들어왔구나, 막히고 있구나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심에서 파이어월 로그에서 좀 이렇게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그런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드랍이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상한 거죠. 그럼 드랍이 무수히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누군가 불법적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애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런 애들은요, 블랙리스트를 일단 나가요. 앞단에서 나가야 됩니다. 보통 파이어월 앞에 IPS가 있거든요. IPS에서 걔는 블랙리스트 IP를 차단시켜가지고 못 들어가. 아니면 계속 파이어월에 부활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방어벽은 패킷 필터링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종류가 이렇게 많다. 이건 다음번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됐고. 당연히 방화벽이 엄청나게 많은 부하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방화벽 용량 관리도 되게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화벽이 뻗잖아요.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죠. 그럼 장애가 나게 되면 모든 거래가 막히겠죠. 그래서 방화벽은 이중화도 잘해야 되고요. 용량 관리, 성능 관리 잘해야 된다. 그 얘기죠. 이제 웹 방화벽은 방화벽이긴 방화벽인데 이런 웹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방화벽이 웹 방화벽.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파이어월은 기본적으로 허용할 프로토콜과 막을 프로토콜을 여기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HTTP만 좋아. 웹만 좋아. 근데 웹을 허용했는데 웹 안에 아까 SQL 인젝션, 크로스 사이트 세팅 같은 특수 문자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까처럼 소스 코드에서 그 특수 문자 필터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웹 방화벽에서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웹 방화벽에서 이거 인젝션이네? 막어. 할 수 있죠. 웹 방화벽에서. 그래서 웹 방화벽은 주로 OS의 세븐 레벨 7계층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패러미터를 필터링해서 공격이나 아니다를 웹 방화벽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미터로 할 수 있고 IP 포트 URL 기반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어플리케이션 계층에 있는 그 패킷 정보 가지고서 웹방화벽이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웹방화벽 운영 누가 한다 그랬죠? 예. 좋아, 잘 돼요? 잘 돼요? 아무리 안 된다요?
근데 보통 웹방화벽이 차단 모드로 많이 운영하시나요? 네, 웹방화벽이 이제 약간 차단 모드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모니터링 모드, 명백한 공격이 아닌 것들은 다 모니터링 모드로, 얼러트 모드로 운영해요. 얼러트를 보고, 아, 이건 좀 이상한데, 그러면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팀의 탐지 시스템 IDS. 우리가 이제 방화벽과 IDS의 차이가 있는데요. 웹방화벽은 일단 제외하고, 방화벽은 보통 IP와 포트 레벨을 제어하는 거죠. IDS는 약간 윗단, 운용단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웹 방화벽이 아니더라도 웹 방화벽은 주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쪽 관련된 그런 비인가 공격들을 탐지하거나 차단시키는 게 웹 방화벽이잖아요. 이제 IDS는 웹을 포함한 광범위하게 들어오는 공격을 내가 탐지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회사 내에서 운영자가 어떻게 하죠? 운영자가 자기 PC에서 그렇죠. 자기 PC에서 서버, 서버에 원격으로 들어갈 수 있죠. 맞죠? 네. 자, 원격 접속할 때 어떤 프로그램 이용하죠? 네. 자, 이게 많이 리눅스 서버야. 그럼 어떻게 이용하죠? 혹시 해보신 분? 네, 보통 이제 푸티 같은 거 이용하죠? 네. SSH 프로토콜. 그렇죠. 네. 푸티 띄워가지고 서버 IP 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서버 IP 치고 아이디랑 패스워드 넣고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푸티가 SSH 프로토콜로 일로 로그인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자, 뭔가 이상한 그 행위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행위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해커가 얘를 장악한 거예요. 장악해서 이 사용자 PC에 있는 소티를 띄워가지고 제가 리모트로 원격 제어를 한 다음에 넣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아이디 패스워드를 모르니까 일단은 네, 브루트포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번 로그인 시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SH 인증 시도를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올까요? SSH 프로토콜이 이게 얘는 OSR 7 레벨에서 얘는 몇 개층 프로토콜인가요? 얘는 7개층이에요. 그러니까 SSH 어플리케이션으로 지금 이제 접속 요청이 오는 거예요. 네. 얘는 방화벽으로 올라가요. 방화벽은 이미 얘를 22번 포트를 허용해 준 거잖아요. 허용된 SSH 통해서 뭔가 이상한 게 오는 거는 방화벽으로 오는 거예요. 걔는 IDS로 막아요. IDS로 뭘 막을 수 있냐면 SSH 접속 시도가 10초에 1분에 3번 있네? 이거는 IDS가 감지할 수 있어요. 룰. 그러면 그 룰이 이제 IDS 룰에 들어가 있으면 얘가 이제 띄우는 거죠. 이거 이상한데? 이 소스 IP에서 지금 저 서버로 지금 1분에 3회 이상 접속이 지금 시도되고 있어.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안 관리자가 그 로고를, 이벤트를 보고, 이거 IP 이상한데 막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IDS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웹방화되기 힘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IDS가 실외층 패킷까지 볼 수 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제 IDS가 크게 호스트 기반이 있고 네트워크 기반이 있습니다. 호스트 기반, 네트워크 기반? 네. 금방 제가 말씀드린 IDS는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단말과 서버 영역 사이에 이제 여기 IDS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네트워크 구간 여기에 이제 얘는 IDS가 있어서 패킷을 내가 이제 패킷을 미러링 해가지고 보는 거죠. 이제 지나가는 거 보는 거죠. 이게 NIDS요. 네트워크 기반 IDS. 호스트 기반 IDS는 호스트에 여기 이제 별도의 HIDS 에이전트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뭔가 침입자가 이상한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얘가 이제 찾아내요. 예를 들어서
이 리눅스 서버에서 중요한 파일들이 있잖아요. 네, 중요한 파일들을 해커가 바꾸고 있어. 그걸 얘가 탐지할 수 있어요. 그럼 서버에서 중요한 파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이거 있죠. etc 밑에 패스워드. 여기에 이제 리눅스 OS의 사용자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상한 계정을 넣는 것들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원래들 다 띄우겠죠? 네. 그럼 누가 지금 이 서버에서 지금 왜 띄워지고 있네? 왜 그런 거야? 라고 이제 조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호스트 기반, 네트워크 기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뭐 탐지 방식의 오용 탐지랑 이상 탐지는 이런 게 있다 정도. 다음번 제가 설명 다시 드릴게요. 다음번에 할 때. 그다음에 IPS든 IDS랑 같은 건데 IDS는 탐지만 하는 거고 IPS는 차단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IPS를 내부망에다가 배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내부망에 이런 거는 IPS 배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내부 네. 그 제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IPS가 보통은 이제 이 외부와 내부의 접점에 IPS가 보통 배치되거든요. 보통은. 네. 거기도 IPS가 있고 또 IPS를 또 내부망 공간에 배치하게 되면 이제 어떨까 이거죠. 이제 IPS가 내부망에 있어. 그럼 IPS는 보통 차단용이기 때문에 내부망이 정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프로세스 IPS가 차단시켜버리게 되면 이제 운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내부에서는 IPS는 안 써요. 내부는 IDS를 쓰고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IPS를 통해서 차단 모드로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IDS와 IPS의 목적이 다르다. 이거. 보안기사 시험에서는요,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IPS를 외부망과 내부망 접점에 사용하는 이유. 네. 그 보안기사 시험에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내부에서는 IDS를 쓰고 외부망 접점에서는 IPS를 쓰느냐 이유를 물어봤었죠. 보안기사 시험에서. 자, 그다음에 그래서 하여튼 이 IPS는 좋긴 좋은데 이게 이제 가용성이 엄청나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IPS의 차단 모드를 쉽게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충분히 이제 IDS 탐지해서 얘는 확실히 정확하게 맞아 라고 판단된 이후에 이제 그런 피켓을 IPS의 차단 모드로 바꾸는 거예요. 장애 위험 문제. 그다음에 됐고요. 자, 이제 IPsec 프로토콜. IPsec과 아마 SSL 두 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두 개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시간 남으면 더 할 거고요. 네. 자, IPsek은 이거는 이제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 이제 IP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토콜이죠. IP, 시큐리티. 네. 네. 네트워크 계층에서 인증과 암호화를 하기 위한 인터넷 표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증과 암호화 두 개를 제공해 줍니다. AH와 ESQ라는 별도의 서브 프로토콜을 제공합니다. IPsek이. 네. 그러니까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AH와 ESQ. 네. 인증, 암호화. 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네. AH는 패킷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인증 이런 거를 담당하고 있고, ESQ는 패킷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기밀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SA는 그냥 어쨌든 이 IPsek은 A와 B 상호간에 이제 인증과 암호화를 하기 위한 거니까 두 호스트가 사용할 보안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정의를 해주죠. 그런 메커니즘을 정의하기 위한 용도로 SA라고 하는 게 쓰이는 거예요. SA. 네. 그 다음에 이제 IK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 키 엑스체인지 프로토콜.
자, 이게 지금 인증과 암호화라는 거니까 당연히 키 관리 들어가겠죠. 그렇죠? 암호화할 때 키 관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키 관리를 하기 위한 프로토콜. IP색에서 키 관리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IP. 그렇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 IP색의 보안 모드. 보안 모드. 자, 보안 모드 무조건 이겁니다. 트랜스포트와 터널 모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전송 모드로 쓸 거냐, 아니면 터널 모드로 쓸 거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전송이 더 세요, 터널이 더 세요. 보안 강도가. 네, 터널이 더 세죠.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모드로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보호가 안 되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터널 모드는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모드로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터널링 모드를 썼을 때랑 트랜스포트 모드를 썼을 때 두 개를 비교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인증을 하기 위한 AH와 그다음에 암호화를 하기 위한 ESP가 있다고 했죠. 이 각각을 이제 터널링 모드, 트랜스포트 모드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AH로 했을 경우에 이제 이게 오리지널 IP 헤더가 있고 뒤에 TCP 헤더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이거를 이제 터널 모드로 하게 되면 앞에 AH가 쌓이고 앞에 new IP 헤더. 그러니까 완전히 원래 오리지널 핑계를 다 써버려요. 다 쌓는 거죠. 네. 그래서 인증 헤더가 붙고 앞에 정말 새로운 new IP 헤더가 붙고 그다음에 ESP를 할 경우에는 원래가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ESP 헤더를 붙이고 또 앞에 new IP 헤더를 붙이는 거죠. 이게 AS 인증과 요새는 이게 암호화가 IP 헤더부터 다 암호화가 되죠. 이게 이제 터널링 모드. 근데 이제 이거를 전송 모드로 바꾸게 되면 AX에 들어가는 게 여기만 됩니다. IP 헤더는 이거 보호하지 않아요. 전송 모드. 그렇죠? ESP도 IP 헤더를 보호하지 않아요. 뒤에 TCP 뒷단만 내가는데 아마 그러니까 원천지 IP는 노출되는 거죠. 이렇게 트랜스포터 모드를 쓰게 되게 되면 대신에 이제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일단 비밀성이 가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다. 네. 보안계산 문제 이게 정말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IP색에서 인증이 되는 구간과 암호화된 구간이 어디까지는 이걸 다 쓰라고 나와요. 보안계산 시험에서. 기술사 시험에는 그것까지는 아직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다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보안계산에서는. 자, 그럼 우리가 IP색이 언제 쓰일까요? 이 IP색 프로토콜로 우리가 어디에 쓰일까, 용도가? 네. 네, 여기 나와있죠? VPN. 보통 이제 VPN 터널링 프로토콜로 IP색을 많이 써요. VPN. 네. 그리고 참고로 IP가 지금 이제 버전 4가 있고 버전 6가 있잖아요. 버전 4는 IP색을 내가 선택적으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IP6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디폴트 IP색이. 그래서 IP색에서도 VPN의 기반 기술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기색이다. 네. 좀 이따 뒤에 VPN 나오면 그때 같이 또 연결시켜서 한번 볼게요. 그다음 SSL, 네. Secure Software Layer라는 것만 SSL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SSL, 그렇죠? 네. SSL 많이 쓰고. 그리고 우리 SSL 언제 많이 들어봤었어요? 어디서 들어봤죠? SSL. VPN이죠, VPN. 네. 우리 원격 VPN 쓸 때, 네. 많이 들어봤죠. 또 언제 들어봤죠? 네. HTTPS. 네. HTTPS가 SSL 프로토콜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원래는 이제 현재는 옛날에 메스케이프사가 얘네가 만든 거거든요. SSL. 근데 이게 이제 IETF에서 표준으로 되면서 이게 이름이 됐어요. TLS.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지금 이제 뭐 TLS 1.0, 1.1, 1.2, 1.3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SSL은 약간 전동계층에서의 인증 암호화를 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뭐 이거는 더블 캐럿은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는 다 같으니까. 자, 그럼 이제 SSL을 하기 위한 운영 모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인증서를 수반해요. SSL 인증서를 수반해서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익명 모드, 서버 인증 모드, 상호 인증. 뭐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익명 모드는 거의 안 쓰여요. 클라이언트 서버 모드 인증서가 없다는 걸 가지고 때문에 안 써요. 그럼 모두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서버 인증 모드, 서버 인증. 서버 안에 이제 인증서가 깔려 있고, 서버 안에 인증서 아까 공개 키 계기가 있겠죠. 사용자가 이제 붙어가지고 하는 거죠.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버에 붙어가지고 서버가 공개 키를 주고받치고 서버 인증 모드. 상호 인증 모드는 둘 다 서로 인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 인증 모드는 주로 클라이언트가 이제 사용자가 되는 경우고, 상호 인증 모드는 서버와 서버 두 개가 서로 이제 뭔가 SSL 통신하는 거예요. 이때는 서로 인증을 해야 되니까 일단 상호 인증 모드를 쓰겠죠. 자, 그리고 이제 SSL 할 때 서버 클라이언트 있죠. 그러면 자,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HTTPS로 붙어요. 그럼 HTTPS가 바로 SSL 프로토콜로 웹을 접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서버 인증서를 줘요. 고객키를. 그럼 얘가 클라이언트가 세션 키를 만들어요. 인증서를 검증을 해요. 정당한 인증서, 서버가. 그 다음에 세션 키를 서버에 공개키로 암호할 수 있어요. 이거 오늘 많이 공부하지 않아요? 아까 RSA 방식이죠? 네. 같은 방식이에요. SSL 프로토콜을 RSA 방식으로 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된 세션 키 전달하고 서버는 세션 키를 복구해서 챙겨놓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교환된 세션 키로 암호화하는 거예요. 그럼 SSL 프로토콜은 뭐를 이용한 거죠? RSA 알고리즘을 이용한 거죠. 그렇죠? 네. 히레치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한 거죠. 네. 네. 그래서 SSL은 동작 캐칭의 트랜스퍼 레이어고 암호화 대상은 전체 다 암호화합니다. 포트가 443 포트를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웹상에서는 HTTPS를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처음 보이게 나오죠? 처음 보이게 나오죠? SHTTP? 네. 처음 보시죠? 네. 그러니까 SSL은 주로 이제 HTTPS로 쓰는 거고, 웹에서 쓸 때는. SHTTP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약간 응용 버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거를 좀 구현을 해줘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 HTTP 위에서 뭔가 암호화를 해주는 그런 로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쓰려면 서버에도 이 SHTTP를 지원하는 서버 라이브러리가 깔려 있어야 되고, 클라이언트에도 이걸 처리해 주는 클라이언트가 있어야겠죠. 예전에 한 10년 전쯤 전인가요? 네, 그때 이제 이 보안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 업체가 많이 사용했던 방식, 이 방식, SHTTP. 그럼 액티브 S로 에이전트를 깔고 그 에이전트가 동작하면서 서버랑 통신해서 다 암호화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정의한 특정 필드만 암호화를 시킵니다. 다 암호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는 이거죠. SSL은 모든 통신 채널들 다 터널링돼서 암호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된 대상이 뭐 이미지, 텍스트 뭐 다 암호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플한 게 좀 무겁죠. 얘는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암호화할 필드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죠. 근데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을 꼭 써야지만 하는 거니까 부정적인 거죠.
지금은 거의 안 써요. 예전에 뭐죠? 이니텍. 이니텍 아세요? 이니텍? 아, 이니텍 에스페터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 방식을 지원했었어요. 제가 옛날에 인터넷 배팅 할 때, 제가 그걸 운영했었어요. 자, 모델 차이가 있다. VPN, VPN. 자, VPN 지금 많이 쓰고 계시죠? VPN. 자, VPN 기술은 뭐 인증, 터널링, 암호화, 추가링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보통 방화벽에 VPN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라우터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전용 VPN을 쓰는 경우가 있죠. 요즘 다 전용 VPN을 쓰고 있죠. 자, VPN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랜프렌 VPN과 어패스 VPN. 이는 따로 사이트 투 사이트 VPN. 사이트와 사이트를 VPN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제 지점과 본사 사이에 이 구간을 전용선을 쓰는 게 아니라 인터넷선을 쓰면서 IPsec VPN을 암호화를 하게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프라이빗한 채널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IPsec은 보통은 사이트와 사이트 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암호화 세션을 만들 때 쓰이고, 그다음에 업사이드 VPN은 집에서 재택근무자가 있는데 지금 PC에서 회사에 있는 서버로 원프로 접속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주로 사이트 투 사이트는 IPsec VPN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어세스 VPN은 주로 SSL VPN을 많이 써요. SSL. 그래서 브라우저만 있으면 바로 쓸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사이트 투 사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지점에 모두 IPsec VPN이 따로 그렇죠? 근데 리모트 액세스 VPN을 하기 위해서는 본사에만 VPN이 있고 사용자 PC에는 VPN이 아니라 있는 인터넷 브라우저만 있으면 되겠죠? 네. 네. 보통 어떻게 쓰냐면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 영업점과 지점 사이에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잖아요. 맞죠? 영업점에서도 고객 응대하기 위해서 단말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채널은 전용선을 나와요. 전용선으로. 이제 백업 채널 같은 경우는 전용선을 쓰기가 비싸니까 백업 채널 인터넷 구간으로 VPN으로 나옵니다. 전용선이 다녔을 때 당시 백업 채널을 돌려서 VPN 통해서 볼 수 있고 이렇게 많이 운영하죠. 일단은 됐고요. 됐고. 넘어갈게요. 락? 네. 락은 다음에 할게요. 넘어가고. UTM 넘어갈게요. ESM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 융합보안에서 제가 융합보안 잠깐만 개워 보여드리고, 디지털 포렌식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자, 제가 이제 융합보안의 정의가 없어요. 융합보안을 정의한 건 없고, 제가 융합보안이라고 한 거는, 최신 환경에서 이제 이런 무선 형식이 많이 쓰이니까, 무선 보안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콘텐츠를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콘텐츠에 대한 보안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또 IoT 시대에서 이제 유니퍼서스, 그러니까 다양한 접속 수단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다양한 디바이스 접속 환경에서 이런 클라우드나 포렌식이나 여러 가지 보안이 중요하다는 성을 뜻이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설명할 거는 컴퓨터 포렌식만 설명할게요.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커버를 해드릴게요. 쭉 가서 포렌식, 포렌식. 하나요? 포렌식. 자, 보통 이제 뭐 컴퓨터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 얘기하죠. 원래 포렌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범죄 수사에서 이제 증거물을 획득하는 그런 과학적 수사 기법 포렌식이에요. 근데 이제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범죄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기법, 이런 걸 컴퓨터 포렌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제 범죄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 컴퓨터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보통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게 되면 뭐가 떠오르나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 포렌식 기법에 쓰이는 게 뭐가 있죠? 우리 보통 회사에서 기밀 정보를 유출해서 집으로 가져갔어. 그럼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 PC를 압수해가지고 그 안에 디스크에서 유출된 자료가 있는지 보는 거. 이게 포렌식 중 하나죠, 그렇죠? 근데 이제 포렌식은 어쨌든 증거를 내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컴퓨터 시스템의 증거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럼 그때는 이제 이런 원칙을 가지고 포렌식을 해야 되는 거죠. 원칙이 크게 5가지가 있죠. 정제, 신연무. 이거 좀 외웠어요. 정제, 신연무.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증거 수집은 정당하게 해야 돼요. 정당성. 입수한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어야 합니다. 그래 만약에 예를 들어 불법 도청을 하거나 몰래 침입해서 갖고 오는 거는 인정돼야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영장 발부라서 가서 해와야지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재현의 원칙. 내가 증거를 수집했어. 수집해서 이제 그 분석센터 가서 분석했어. 그 결과가 A로 나왔어. 이걸 법정에 제출했어. 법정에서 한번 똑같이 해봤더니 B가 나왔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지만. 얘는 이제 포렌식 도구에 대한 뭔가 신뢰성, 그걸 얘기해요. 재현의 원칙. 신속의 원칙은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즉각적으로. 왜냐하면 컴퓨터 기반 범죄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컴퓨터 기반 범죄라고 하는 건 컴퓨터 안에서 뭔가 범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늦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범죄자가 다 지워버려요. 아니면 그 프로세스를 다 내려버려요. 범죄 흔적을 감춰버리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범죄를 그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된다. 신속성. 연계 보관의 원칙은 이제 증거를 가서 떠왔잖아요. 또 온 거를 이제 이동하기도 하고 분석하고 결과를 보관하고 제출까지 할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하루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럼 어디 단계에 문제가 있는지를 추적을 해야 돼요. 그게 연계 보관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수집부터 제출까지 각 단계가 정확한 책임 소재 하에서 연계되어야 된다. 만약 무결성의 원칙은 수집된 증거가 위변조 되지 않았고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죠? 네. 얘가 원본을 떴잖아요. 그렇죠? 원본을 뜰 때 이 원본 이미지 해시값을 떠나요. 그렇죠? 네. 해시값과 내가 제출한 게 똑같다. 이런 걸 증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제 신현무. 됐죠? 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정제 신현무. 자, 뭐라고요? 네. 정이 뭐였죠? 정당성. 제는 재현의 법칙. 네. 시는 신속성. 연은 연계 보관성. 연계 보관성. 그다음에 무는 무결성. 됐죠? 네. 이거는 뭐 필사 시험도 나오고 보안대사에도 나와요. 보안대사에도 포렌식 원칙 다 써보세요라고 나와요. 네, 포렌식 종류가 이제 제가 분류한 건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목적에 따른 분류와 분석 대상에 따른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목적은 이제 그냥 사고를 대응하기 위한 포렌식이 있을 수 있고, 정보를 뭔가 추출하기 위한 포렌식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사고 대응은 이제 해킹된 침해 사고가 났을 때 이제 그 침해 사고가 나온 그 발생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거죠. 주로 로그, 백도, 굴티키. 그러니까 로그랑 그 떠있는 그 프로세스 있잖아요. 악성 코드 파일들. 그걸 조사해가지고 누가 침입했는지 침입자의 신원, 피해 내용, 경로 등을 좀 파악하기 위한 게 사고 대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보 추출 포렌식은 이제 저 관점이 어떤 저장 매체 시스템에서 증거를 내가 이제 복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범죄를 정보 유출한 범인이 디스크에 저장한 다음에 계속 지울 수 있잖아요. 지우거나 숨김파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걸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그게 정보 추출 포렌식이에요. 그리고 분석 대상에 따라 불리는 이제 디스크 시스템 네트워크 인터넷 모바일로 분류해요. 저는 이걸 외웠죠. DC 네이머로 외웠죠. DC 네이머. 뭐 디스크는 명확하죠. 시스템은 명확하죠. 디스크는 상대적 파일 복구하는 거고, 시스템 포렌식은 이제 운영체제나 시스템에 있는 운영체제나 운영 프로그램에 있는 이런 로그나 메모리에 있는 프로세스 정보를 분석해서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거죠. 네트워크 포렌식은 트래픽을 보는 거죠. 트래픽. 그래서 실제 누가 발신지 추적. 인터넷 포렌식은 주로 이제 인터넷 기반 범죄에서 게시판, 이메일 같은 거 보는 거죠. 모바일 포렌식은 이제 휴대폰 통해서 뭔가 정보를 유출했을 때, 휴대폰 메모리 같은 거를 포렌식은. 요즘은 어떤 포렌식이 많이 필요할까요? 네, 모바일 포렌식 많이 필요하겠죠? 인터넷 포렌식이나? 그렇죠? 뭐 불법 뭐죠? 악성 댓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로 주고받은 것 내용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절차는 이거는 기본적인 거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걸 보겠죠. 수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 같은 것도 항상 갖고 있고, 현장에 가서 증거물을 획득해 와야겠죠. 그럼 현장 분석하고 메모를 신경 써서 써오는 거다, 컴퓨터 써는 건지, 디스크 통째로 이미지를 한다는 건지, 증거물에 대한 인증, 해시 뜨는 거, 그다음에 이미지를 운반하는 거, 갖고 와서 이를 복구하고 실제 분석하는 거, 마지막에 보고서 쓰는 거. 그래서 일련의 단계에서 전개 실무가 다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네. 네. 자, 이건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포렌식 방법론인데요.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뭐, 증거를 투입할 때 이렇게 의도적으로 파괴 이런 좀 암호화된 테이블을 복구하기 위한 이런 툴들이 이런 게 있다. N케이스, 세이프팩 이런 게 있다. N케이스가 되게 유명한 툴이에요. N케이스. 그다음에 데이터 복구 및 암호화 제거, 파이널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유니크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과 복을 바꾼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서치 도구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 그리고 이제 포렌식은 사실은 이제 범죄 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보통 해킹 같은 거 하게 되면 악성 코드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악성 코드. 악성 코드를 이 조사관이 분석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악성 코드가 어떻게 하죠? 코드를 분석하기 어렵게 만들겠죠. 악성 코드 안에 이제 소스 코드를 암호화시킨다던가. 포렌식도 이제 포렌식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제 별의별 이제 해방을 올 수 있거든요. 그럼 포렌식을 방해하는 기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네, 안티포렌식입니다. 안티포렌식. 안티포렌식 이런 거예요. 은닉하는 거, 암호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복구가 불가능하게 완전 삭제하는 거. 이게 다 안티포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냥 개념만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이디스커버리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이 정도까지. 일단 오늘 설명 이 정도도 많죠, 그렇죠? 네. 많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면은 네. 그렇죠? 네. 정보보안 3요소 아침에 했던 거 다시 기억나죠? 네. 위협, 뭐가 대응, 방물기, 전략, 멸치, 그렇죠? 네. 리스크 기반 전략, 그렇죠? 네. 자, 대응을 방물기 할 때 통제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죠. 크게. 방물기 대응책을 적용할 때 이거는 이제 통제 관점에서 이런 통제로 통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예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막는 거. 예방 통제.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뚫릴 수도 있으니까 뚫린 임의를 보기 위한 탐지 통제. 프리벤티브 통제, 디텍티브 통제. 네. 여기 앞에 쓴 표현을 해보자요. 예방 통제, 탐지 통제. 네. 그럼 보통 예방 통제는 뭐죠? 주로 이제 차단,
차단. 네. IPS. 파이어워. 차단하는 거. 탐색 통계는 뭐가 있죠? 주로 로그 모니터링, 네. 심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기술적 보안에서 우리가 알고 배웠던 게 인증과 접근 제어와 암호화, 그렇죠? 인증, 접근 제어, 암호화 다 기억나죠? 네. 인증 뭐 했었어요? 인증 핵심 뭐 있었어요? 그렇죠. 네. 하이 원 포스리 원 포스리 그렇죠? 네. 인증에서 네. 그리고 네, 접근 제어 아까 뭐죠? 100 알죠? 그렇죠? 100은 뭐였죠? 임의죠. 사용자 중심. 그래서 아이디 도용하기는 쉬웠습니다. 100은 강제죠. 어떻게 하죠? 네, 보안 수준. 맥 기반 유형 기법 세 가지가 있었죠. 맥을 적용한 세 가지 기법. 네, 벨 라파둘라, 비바, 클라비스, 그렇죠? 네. 벨 라파둘라는 뭐였죠? 기밀성, 그렇죠? 팔러시 같은 게 있었죠. 벨 라파둘라가 기밀성인데 그걸 하기 위한 정책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No read up, no write down,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네. 비바는 무결성이죠. 클라비스는 상업 환경에서 무결성이죠. 키워드가 뭐였죠? Well-formed transaction. 네, 로그 남기는 거죠. 네. 최소 권한 부여하는 거, 직무분리, 네, 그렇죠? 모든 거래 행위를 다 기록하는 회계 부정 막기 위한 거. 요즘같이 은행에서 이런 내부 통제 부정 일어날 경우에는 요 클라비스의 모델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겠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암호는 다 기억나죠? 네. 대칭키, 비대칭키, 네. 대칭키 알고리즘. 데스 AS가 미국 표준이고 한국 표준은 키드, 아리아, 그렇죠? 네. 키 길이가 요즘에 안전한 키 길이는 대칭키는 180 이상. RSA 키 길이 안전한 키 길이는 04823. 그렇죠? 네. RSA가 아까 어떤 원리를 쓴다고 그랬죠? 소인수분해였죠. 소인수분해. 큰 소수의 곱한 거에서 원래 소수를 알아내는 게 어렵다고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입해나기 위한 IPsec하고 SS 공부했었죠. 네. IPsec 프로토콜에서 핵심이 뭐였죠? AH하고 ESP였죠. 네. AH와 ESP. AH는 목적이 인증, ESP는 암호화, 기밀성. 그렇죠? 네. IPsek에서 이제 그 보안 모드가 두 개가 있었죠. 터널 모드와 전송 모드가 있었죠. 네. 그러면 터널 모드는 어디까지 다 쌓을 거예요? IP 헤더까지. 그렇죠? 네. 그렇죠? 전송 모드는 IP 헤더는 안 쌓죠. 그 뒷단만 쌓는 거죠. 그렇게. 그림이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죠? 이렇게? 스냅샷으로?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윤곽 보완하면서 디지털 포렌식 원칙 5가지. 정제시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포렌식을 반영하는 기법, 안티 포렌식. 네. 그 대표적인 포렌식 도구, 엔케이스까지 얘기했었어요. 이제 다 하신 거예요. 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